자, 영식당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에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된 사건. 자, 너무 충격적인데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다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뉴스 보는 내내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연말이 참 많은 분들께 최근에는 뭐 분노도 드렸지만 지금은 뭐 잔인한 12월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뭐 우리 최근에 참사나 재해 소식이 대한민국에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참사 소식이나 사고 소식엔 예민한 그런 정서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이 비행기 사고라는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좀 비극적인 결말로 되게 흘러가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생환을 좀 바랐지만 일단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유족분들과 또 희생자분들과 또 가까운 분들이 마음이 어떨지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막 방송을 배우던 시절에 20대 후반에는 제가 목포에서 2년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 쪽에 거주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쪽에 직장인 분들이 많이 탑승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 또 저희 가족과 친지가 아는 분, 그리고 제 지인이 아는 분이 탑승을 하신 거를 좀 뒤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이걸 뭐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초반에 제가 사고 소식을 접했던 그 이후에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사실 뭐 지금도 사실 저 역시도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거 야구단 관련된 분이 또 계셔서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실은 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다 연관성이 아마 따져보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무안공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놀랐던 게 가족 단위 단체로 또 이동하다가 이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광주 쪽에서 확인해 준 걸 보니까 탑승자가 181명 중에서 81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다고 이제 광주시가 밝혔고 전남도 교육청 쪽에서도 입장 밝힌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직원분들이 탑승했고 전남 지역 학생도 이제 일부 탑승을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무관 분들이 소수가 이제 함께 여행을 갔다 온 걸로 파악이 됐고 그 외에도 이제 전라남도가 거주지인 분들 대다수였다고 하고 이게 가족 단위와 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전세기였다라고 합니다. 전세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기라는 거는 여행사들이 이제 모객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행사가 해가지고 이제 한 전세기였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오는 비행기라 살펴보니까 중소 여행사가 이제 모객을 한 전세기였던 걸로 파악이 돼서 대부분 좌석을 여행사가 미리 구매했다가 이제 그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맞이로 해서 3박 5일 태국 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하고 딱 연결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가족이다 보니까 미성년자 탑승객도 15명 정도가 포함됐고 부모님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일가족이 전체가 이제 희생이 되던 경우가 많아서 무안공항 분위기가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한 케이스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뭐 하염없이 아무튼 눈물만 흘리고 계신 유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세 남아도 있더라고요. 2021년생이죠. 그리고 미성년자 탑승객이 15명 정도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가족 9명이 같이 갔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게 이제 사고 난 여객기가 또 이게 뭐 이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회항했던 기록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앞선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원인을 저희가 방송 때 뭐 이렇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있죠. 추정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회항 기록이나 기존에 있었던 이 사고기에 대한 이력들을 좀 살펴보니까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중국 본토 들어가기 전에 기술을 틀어서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제 회항을 한 회항이 있었다고요? 예, 회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중국인 승객의 의식을 잃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회항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도 회항한 기록이 있어서 보도가 됐는데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김포로 돌아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펴보니까 조류 충돌 의심으로 국토부와 제주항공이 결론을 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로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국토부 결론은 조류 충돌 의심으로 결론이 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회항과는 다르게 12월 27일에 마찬가지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고기를 탑승했던 이용객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같은 기종을 탑승을 했는데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요. 이 승객은 그러니까 부르릉 하는데 툭 꺼졌다. 뭐 그렇습니다. 몇 차례 꺼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격을 했거나 거기 탑승을 했겠죠, 아마도. 네, 탑승한 승객이 이제 실제 언론사에 주장을 했고 당시에 이제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그런 제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 별 문제 없다라는 반응을 들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된 거고요. 1시간 정도 지연돼서 그때는 무안에서 방콕으로 여행을 갔고요. 오전 1시 30분 이 여객기가 방콕에서 또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1시간 지연돼서 출발을 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기종의 같은 비행기가 당시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를 보도하는 것이지 사고 원인을 특정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얘기도 자꾸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뭐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언론사 하면서 이제 이런 참사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봤고 실제 보도에 참여한 적들도 다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들 중에는 이제 일정 부분 추정이 들어간 부분과 사례가 적시된 부분 이런 것들은 현재 사고 원인과는 무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부터 언급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더하기 이 직장인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니까 사고 원인에 대한 추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일단은 정비 환경이 열악했고 기존부터 기체 결함이 잦았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겁니다. 있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제주항공 직원으로 보이는 글 아까 저희가 잠깐 캡처본을 보여드렸는데요. 제주항공 타지 마라라는 글인데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가요.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사장 하나 잘못 데려와서 정비, 운항, 재무 모두 개판이다. 요즘 다른 항공사로 탈출하는 분위기다. 이제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이 있었다. 네, 이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항공 정비사들 경우에는 제주항공 측에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타 항공사 대비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기체 안전이 위태로웠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마찬가지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제주항공 정비사인데요. 정비사의 경우에는 야간에 13시간에서 14시간 일했고 밥 먹는 시간 20분 남짓 제외하면 쉬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타 항공사 대비 업무량도 많았고 휴식 없이 피로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정비사가 항공기를 정비하면 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단 주장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2년 버티면 어느 항공사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주항공 직원으로 보이는 세 번째 분은 어제와 오늘 새벽에 걸쳐서 정비 사고가 벌써 3건이 있었다라면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정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선 하나 정비 사고가 터지니까 줄줄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비행기 일정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항공사와 대비했을 때 흔치 않은 사고들이 제주항공에서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도 직원이지만 여러모로 불안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글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다 100% 원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건 또 확인이 또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그 항공기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좀 전에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737, 800 가장 많이 팔렸고 안정성이 높은 기체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또 참사가 또 많이 일어나는 기종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팔렸으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 그렇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워낙에 많이 안전성이 높아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고 보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참사와 연결된 항공기가 어떤 거냐를 이제 따라가 보면 737-800 비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은 중국 2년 전이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37-800입니다. 이제 8,000m 상공에서 시속 약 1,000km로 수직 급 강하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132명 전원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고 올해 4월에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800 같은 기종이죠. 여기서는 여객기 엔진 덮개가 3,000m 고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 여객기가 회항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해였던 3월 6일에 미국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800 이것도 이제 객실에서 연기가 났기 때문에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도 737-800을 실제 운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외부 패널 한 개가 없어서 공항 착륙 후에 구설에 오른 바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737-800과 관련된 여러 사고나 사건들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외부 변수로 제일 많이 알려진 사건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추락시켜서 176명의 목숨이 안타깝게도 희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격추한 거잖아요. 이거는 격추했기 때문에 이제 외부 변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체 결함과는 실제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고의 연루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있는 기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 지금 제주항공이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대요. 101대가 101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제주항공은 42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일 항공기 모델로는 역대 최다 많이 팔린 기종이라고 하니까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고가 많게 되면 그 기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저가 항공에만 쓴다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이 737, 800 이 기종 자체가
아주 대표적인 기종으로 효율성이 있는 기종으로 꼽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또 사고라는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기종이 너무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다 보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은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신에서도 이번 참사를 실시간으로 타전을 하고 있는데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외신들도 어제 하루 종일 긴급하게 속보를 내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이 제주항공 사고를 보도를 했는데 일단 태국인이 두 분이 여성 태국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탑승을 해서요. 태국 언론을 비롯해서 일단 외신들은 이제 이 대목에 가장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얼마나 타고 있고 누가 탔는가, 성별은 어땠는가 이런 참사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를 했고 태국 정부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더불어 달았고요. AP통신, CNN, 뉴욕타임스, 로이터의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국 최악의 항공사고라는 제목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최고 최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팩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1997년에 괌 추락 사고 이후에 최악의 항공사고이고 희생자의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 보니까요. 그리고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도 언론 보도를 마찬가지로 이어갔는데 교도통신이나 NHK도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좁힐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항공사고 히스토리를 쭉 나열하면서 97년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사고라는 점을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랜딩 기어 오작동에 대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외신들도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취재원들 중에 실제 기장이나 부기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토대로 인터뷰를 따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비상 착륙 시에 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여러 조건들을 좀 따져봐도 아까 앞서서 나오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의 발언과 유사한 보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 조건들을 아무리 따져봐도 버드 스트라이크만으로 이런 사고가 날 수는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랜딩 기어와 연결 지어서 해외의 많은 사고들 중에서도 조류 스트라이크는 사실 찾아보기 흔한 그런 사고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신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점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기장이나 부기장의 비행 시간 이력, 그리고 737800에 대한 기종, 그리고 비행 조건이나 항공기와 항공사 모두 우수한 안전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매우 당혹스럽다라는 표정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글쎄요, 사고 원인이 과연 뭘까? 그리고 랜딩, 수동 그런 착륙 자체가 어떤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왜 급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각국의 정상들의 추모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 대사관 통해서 여객기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라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는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과 애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SNS에 이 한국을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이 슬픔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애도를 표명을 했고요. 독일 총리인 울라프 숄츠 총리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고 특히 블라드미르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SNS에 무안군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라면서 생명을 잃는 것
자체가 너무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자 아픔이라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도 애도를 표한다면서 슬픔의 시기에 슬픔을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객기 사고가 이렇게 나면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조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 좀 보호하고 보살피는 게 지금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부와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유족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 대책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내용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단 시신 인도가 일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79명의 희생자분들 중에 28명 정도가 지금 지문 채취가 어렵다는 거죠. 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그래도 유전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감식 같은 것도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네. 일단 신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국가수나 경찰에서 거만이를 현장에 추가로 파견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또 유가족들에게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원 확인이 우선인데 네. 시신의 훼손이 좀 심하거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가 좀 어린 희생자분의 경우에는 이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일단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 따져도 뭐 몇 주라고 밝힐 수가 없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뭐 수년도 내다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11개월. 예, 11개월 걸렸다고 하네요. 약 9개월, 대략적으로 1년 정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블랙박스를 일단 수거를 했고 거기에는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2개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2개 다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 입장은 아주 짧게 빨리 하더라도 반년이라고 하고요. 반년이 걸린다? 예,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체 문제와 또 조종 절차 문제, 혹시 외부 요인은 없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정지어서 아주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 뭐 속보가 지금 또 하나 있는데 랜딩 기어가 문제가 좀 돼서 또 회항하는 그런 또 기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불안해요. 또 이런 일,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랜딩 기어 문제 생기면 또 이런 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장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회항시켜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랜딩 기어가 그렇게 수동으로 착륙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주 드물고 급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가 지금 정부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무한으로 당일에 급하게 이제 내려갔고요. 일단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 7일까지이기 때문에 무안공항 현장과 17개 시도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요.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표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유가족 지원이 제일 중요한데 유가족들과 이 사고 수습 또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관계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특별 열차 운행 지원도 한다고 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함께하는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 장례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심리 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 내용을 안내할 수 있게끔 하고 통합 지원을 좀 일원화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안군은 어제자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수습 그리고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필요한 지원들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게 이번이 13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도 당시에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시고 유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돌아가신 희생 당하신 분 또 유가족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런 지원, 보호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뭐 사고 원인이나 이런 거는 또 때가 되면 또 밝혀지는 거고요. 또 급하게 뭐가 원인이다,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네. 이 대목은 아직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어제도 뭐 관련 보도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네. 되는 장면들이 여전히 이 사고에 대한 음모론도 마찬가지지만 네. 고인과 유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글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예. 많이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물론 이제 그 경고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야 그 분노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조롱성 글이나 그런 영상들에 부안해동하는 분들이 네. 적지 않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행위이고요. 네. 그리고 보도를 가장해서 실제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클립을 만드는 대한 미디어들도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데 네. 실제로 오죽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족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직접 잡고 취재하는 언론사 외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면서 실제 밝혔어요. 네. 유튜브 매체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트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자제를 호소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가 여러 참사들을 좀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정확한 보도와 신속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또 급한데 네. 그것을 활용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팩트 자체를 비틀어서 고인을 능멸하거나 조롱하는 그리고 또 유족들을 조롱하는 일 그리고 또 지역 정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전라남도에서 그러니까 벌어진 그런 일이기 얘기도 때문에 나와요. 지역 비하하고 하는 듯한 어떤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안 돼요. 되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니까요. 당장 중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또 이게 정치권에서도 뭐 사실 정쟁이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탄핵이나 뭐 계엄 내란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사고 수습 관련해서는 또 발빠른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었고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하니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변호인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직접 그런 어떤 사고 관련해서 법률 지원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그렇게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정부를 지원하는 정책과 이런 대책들을 당 차원에 마련해 가지고 조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 역시도 정부 지원에 또 그리고 공직자들의 사퇴 수습 기원을 부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치 일정이 사실은 계속 예정이 돼 있었어요. 지금 많은 정치 일정들이 사실은 뭐 있습니다. 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 또 탄핵 특검법 지금 통과나 등등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사실은 지금 연말이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다 미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미뤄지는 일정들은 그러니까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미뤄질 것 같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탄핵 전국 내란 수사와 관련된 정쟁은 잠시 멈추더라도 각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실제 책무는 아마도 보도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특검 법안이 1월 1일이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가 어떻게 되기 될 것 때문에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이 상황에서 또 거부권을 최상목 대행이 하는 것도 맞는지 싶고요. 또 그렇다고 또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틀 만에 실제 참사가 벌어졌고 이 참사를 수습하는 중대본부장의 역할도 확실히 겸임하고 있는 분이어서 이 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수 있는가? 지금 시기적으로 일단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1월 1일까지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포가 되는 거고요. 되기 때문에 이 대목을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사고 수습뿐만 아니라 이 대목을 고민했다고 하고 또 알려지는 내용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야당의 일정에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전언 이게 이제 보도가 되긴 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다만 시한은 가장 급선무인 것은 정치 일정 중에 급선무인 것은 역시 일반 특검법이 1월 1일 공포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혀야 이것이 이제 그 속행이 되느냐 아니면 거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결정을 지금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들지만 많은 분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또 국민분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급선무라고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임박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즉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말일이고요. 1월 1일이 시한입니다. 특검법 시한.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짚어보죠. 윤석열 씨가 이번 참사 관련해서 애도 위로의 마음을 또 SNS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직무정지 이후로 첫 번째로 공식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고와 참사와 관련돼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의 경우에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따가운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SNS에 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을 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린다면 이 입장을 밝힌 당일에 공수처의 3차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또 2024년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막 맞이할 앞두고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모쪼록 희생자들 또 유가족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정부 또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빠른 수습과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식당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